자, 마지막에 지금 2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 이제 두 번째인데 꽉 찼어요. 그래서 앉을 데가 없어. 그만큼 저는 이걸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2011년도부터 횟수를 6년 동안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외쳐오고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 많은 부분 현실이 되고 있어요. 특히 대립집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좀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도 지문으로 하고 그리고 은행들이 모두 다 이제 생체 인증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생체 인증을 하지 않으면 지문이든 홍채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이제 금융거래를 못하는. 근데 아시듯 문제는 홍채, 지문 역시 공인인증서나 매한가지로 해킹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홍채나 지문으로 결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생체 인증으로 결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은행에서 이렇게 될 거야. 열심히 여러분들이 강의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됐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우려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금리 인상이죠. 시작한답니다. 시작한답니다. 지금 시그널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올해 한 2번 정도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회복교회가 그동안 외쳤던 내용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저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되면 그냥 우리는 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도 우리 밥 먹으면서 웃고 떠들었는데 그냥 몇 마디에 그냥 분위기가 격혀. 근데 어떻게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제가 1강 때도 금리 인상 얘기를 했지만요. 2강 때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쨌든 1강 때는 올리겠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강력한 시그널이 있어요. 지금 오늘도 제가 카페 지하철에서 이걸 올려놨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 최신 글보기를 좀 눌러주실래요? 여기 보면 연준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 개방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기사도 있어요. 원래 신문에서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단정적으로 기자들이. 좀 올려보세요. 여기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라고 합니다. 예. 저도 기자지만 10년 넘게 지금 기자 일을 하고 있지만 기자들이 이런 단정적인 언어 잘 안 씁니다. 저는 좀 특이한 기자예요. 저는 단정적인 언어를 좀 많이 쓰는데 보통 기자들은 단정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기정사실화 이거는 그 의미 아시죠? 네, 기정사실화. 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100%. 말씀드렸지만 2013년 기준으로 해서요. 현재 코스피 2000 몇 개 정도 상장사가 있는데 그 상장사 중에 3분의 1이 좀비 기업이에요. 좀비 기업의 의미 아시죠? 돈을 벌어도 이자를 못 내요. 빚을 못 갚아요. 그냥 정말 죽지 못해서 영화 좀비 보면 막 이게 사는 거야 죽은 거야 막 모르죠? 여기서 질문, 좀비는 사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죽은 거예요? 근데 움직이잖아요. 미친 거죠, 이게. 미친 거죠. 근데 좀비 기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기업 죽었어요. 번 돈으로 이자를 못 내요, 은행 이자를. 근데 연명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게 좀비 기업인데 코스피 상장사 중에 3분의 1이 좀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2014년 기준일 겁니다.
여기 더해서 그 상장사 3분의 1을 빼고 그 외 60%는 아니요,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 주무실 것 같아요. 근데 60%는요, 간신 이자만 내는, 본 걸로 은행이 이자만 간신히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코스피 2000 몇 개 중에서 3분의 1은 좀비 기업, 60%는 간신히 이자만 내는 기업. 한 10% 정도만 그나마 뭔가 이렇게 먹고 살다는 분위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연명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제가 좋은 뉴스에도 기사를 써놨지만 최윤식 미래연구소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미래를 연구하는 그런 그냥 대가입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외국 가서 그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서 미래 예측에는 한국의 대한민국과 둘째가 너무 서러운 분인데, 그분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미래연구소예요. 아시아 미래연구소인데요. 거기서 분석을 했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가 뭐 1점 몇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수준의 금리에서 2%만 뛰면, 그러니까 1%에서 3%만 된다. 그러면 아주 충격적인 보고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 상장사의 98%가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답니다. 98%가. 코스피예요. 코스닥이 아니에요. 코스피면요, 대한민국 최고 기업들이에요. 그런 대한민국 최고 기업들이 지금 현재 금리에서 2%만 뛰어버리면 98%가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대요. 아니, 저는 기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충격적이고 쇼크인 거를 저는 캐치를 하는데, 이 자료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들은요, 이런 디테일한 걸 설명을 안 해요.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어떤 언론은, 특히 조중동이 아주 그냥 나쁜, 조중동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도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있으니까 뭐 이겨낼 것이다, 이따구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금리 오르면 죽어요. 그냥 끝나요. 아니, 코스피 상장사의 98%가 좀비 기업이 되는데 어떻게 남아나, 한국 경제가 어떻게 남아나. 한국의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 인구 약 2천만 중에 660만 원 자영업이에요. 나머지 1000 이렇게 기업체나 이런 데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금리가 올라서 98%가 좀비 기업 되고, 거기서 막 구조조정 칠 거 아니에요. 막 명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다 돈 빌려서 지금 자영업하는 건데, 자기 돈으로 자영업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닭집도 내 돈으로 차려요? 오늘 닭집 부부가 왜 안 왔어? 우리 부자 부부 왜 안 왔어? 오고 있대요? 참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 회복교회 때 부자 부부가 있어요. 일주일에 닭을 2번씩 시켜 먹는. 갑부. 근데 닭집도 내 돈으로 못 차려요, 지금. 닭집 하나 차리려면 그래도 억 있어야 되잖아요? 나 모르겠네. 한 억 있어야 되죠. 그래, 보통 자영업 하나 하려면 억이 있어야 돼. 근데 퇴직금 억 받는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대기업이나 또 거기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일해야 간신히 한 억 이렇게 나오지. 퇴직금 억 못 받거든요, 보통. 한 5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열심히 했으면. 5천 갖고 못 한다니까요, 자영업을.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영업하는, 지금 이 강남에도 자영업 천지잖아요.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빚 없이 자영업했어요? 한 명도 없어. 물어보시려니까요. 이 대기업 이런 데 빼고. 물론 강남 이쪽에는 대기업들이 다 진출해가지고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일반 그냥 도시 이런 소시민들 사는 곳 자영업 하는데 뭐 미용실이나 닭집이나 커피 전문점이나 뭐 오뎅 파는 데나 떡볶이 집이나 가서 물어보시라니까요. 지금 이 떡볶이집 이거 평수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거 혹시 사장님 돈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나 빚졌는데요. 떡볶이집도 빚을 한다니까요. 즉 660만 자영업들의 거의 90% 이상은 다 빚으로 하는 거예요. 자영업을.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러나 정황상 다 빚이라. 그리고 그 빚이 대부분 다 변동금리야. 대부분 다 변동금. 신용대출.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지금도 어렵잖아요, 자영업. 지금 안 어려요? 막 살만해요? 자영업하면? 지금도 막 제살 깎기 먹으면서 할 게 없고 대기업들 와가지고 막 쳐대고. 제가 기사에도 써놨지만 대기업이 닭을 왜 튀기는데 대기업이 떡볶이를 왜 팔아 대기업이 미용실을 왜 진출하죠? 삼성 미용실 진출한대요. 이 미친 기업이 아주 정신 나간 기업이지 이게. 미용실 진출한대요. 그러면 삼성이 미용실 진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그 주요 상업지구에 들어와 보세요. 그 인근의 자영업 미용실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어요. 자연별곡이라고 아세요? 이랜드 계열의 이런 음식점,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한식, 뭐 샤브샤브부터 일식 뭐 이런 다. 그게 하나 시내 중심가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 반경 1km? 아, 뭐야. 1000m? 아, 모르겠다. 1000m? 1000m. 1000m로 약 900개 자영업자, 음식점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딱, 그리고 동심원으로 1000m를 삥 둘렀을 때 약 900개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쇼핑몰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쇼핑몰을 해가지고 동심원으로 1km에는 그 시장, 영세사민들, 뭐 옷 파는, 신발 파는 이런 분들 싹 다 죽어요. 그거 하나로. 1km 내에 있는. 정부는 막 내주고 있거든요. SM, 기업형 슈퍼 막 하라 그러고, 서민들 정말 이렇게 먹고 살라고 막 애쓰는 그 부분에 대기업이 막 들어가서 빵 집하게 해주고, 대기업이 빵을 판다니. 대기업이 국수를 판다니. 이런 이수성. 근데 지금도 이런 상황 이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막 정말 죽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인데 금리가 오르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쨌든 누구에게서 돈을 뜯어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누구에게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직장인들이잖아요. 직장에서 월급 받은 사람들, 그들이 가서 닭 사 먹는 거잖아요. 내가 닭을 집에서 못 튀겨 먹으니까 닭집 가가지고 월급 받은 걸로 사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머리를 못 깎는 거예요. 내가 중이어가지고 내가 내 머리를 못 깎어. 그래서 월급 받은 걸로 가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 돈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코스피 상장자 98%가 좀비 기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코스피나 어떤 대기업이나 뭐 중대형 기업이 있으면 그 밑에 하청이 있어요. 하청이 있고 하청이 재하청이 있고. 근데 주요 기업들이 좀비 기업으로 전락하면 가장 먼저 누가 타격을 받아요? 네, 비정규직부터 해가지고 하청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뭐가 잘리는 거예요. 그 사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대우조선 그리고 저 밑에 그 해운 쪽 거제도 통영 이런 데서 보고 있잖아요. 실제 지금 그 조선이 어려우니까 누가 제일 먼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 노동자들 그냥 다 목 날라갔잖아요.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업주들 뛰어먹고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지역에. 거제도 지역 가보세요. 불이 다 꺼 있어요, 자영업이. 원룸 텅텅 비어 있어요. 근로자들이 돈을 못 벌면 그 근로자들과 같이 공생하는 자영업자들도 망하게 돼요. 이 경제의 순환 구조예요, 구조. 여러분, 경제는 피와 같아요. 사람 인체의 혈관과 같아요. 사람들의 혈관이 뭐가 딱 막히면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뇌졸중으로 가기도 하고 축풍으로 가기도 하고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죠.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이든 혹은 뭐 어떤 기업이든 이게 같이 돌아가야지요. 어느 한 부분에서 막히면 그냥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경제예요. 근데 그거를 금리가 한다. 금리가 돈의 가격이잖아요. 금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꼽아라. 금리예요. 왜? 경제는 돈이잖아요. 돈의 가격은 뭐예요? 금리라고 해요. 금리가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다. 거듭 반복하지만 경제활동이고 약 2천만 중에 660만 자영업인데 그 660만 자영업의 90%는 다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이 근로자들, 월급 근로자들에 의해서 그 자영업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코스피 2%만 올라도 코스피 상장사 98%가 좀비격으로 전락한다. 이걸 지금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헤쳐가려면 이 코스피 기업이 지금 이 빚을 다 털어내고 정말 괜찮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괜찮은 그런 기업으로 되려면요, 우리나라는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대외 글로벌 경제가 좋아져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취해왔고, 그리고 솔직히 대기업이 대기업만 잘 되면 그런 건 아니지만 대기업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우리도 솔직히. 왜 거기서 하청 되는 사람들한테 단가 후려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안 좋아지잖아요. 뭐부터 하는 줄 알아요? 이거를 납품을 시켜요, 삼성이. 우리 창정제가 없지만 창정제가 공상 사장인데 요거 나한테 납품을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현황이 좋아가지고 좋을 때는 이창주 사장 이거 한 500원 줄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는다고요. 근데 글로벌 경기 악화해가지고 나도 막 쪼이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이거 400에 합시다. 그냥 후려치는 거야, 단가를.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너무 대기업 위주 정책을 튀긴 했지만 그러나 대기업이 안 좋아지는 게 또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 좋아지는 게 좋은 것이. 이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지금 현재 경제 위기를 금리가 올라도 이것을 헤쳐나가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요. 이거는 애누리 없어. 반드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좋아요, 지금? 중국 좋아요? 중국은 사드 때문에 우리 막 칠라고 지금 보복하려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다가 물건을 갖다 팔아먹었는데요. 중국에 갖다 팔아먹었어요.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합친 것보다 중국 한 나라에 수출해서 벌어먹은 게 그동안 훨씬 더 컸어요. 또한 또 다른 중국이라 할 수 있는 홍콩에까지 수출하는 걸 치면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무역 흑자의 대부분이 다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사드라는 기가 막힌 어처구니가 없는 아무런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중국의 반발만 부르고 러시아의 반발만 부르고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지 안 쐈는지 조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드를 못 막았어요. 그거 기술력으로 안 돼요. 중국이 쏘는 게. 또한 제가 나중에 사드 특집을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해주고 싶은데 그때 합시다.
지금 벌써 20분이 지났어. 오늘 나는 공마법 전쟁 이거 해야 되는데. 2만 열면 그냥 나 진짜. 나 원고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와가지고 오랫동안 해와서 이렇게 몸에 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갑시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가 지금 좋냐? 우리나라의 제일 수출을 받아주고 우리를 먹여 살렸던 중국이 사드로 이제 수출길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연예인들 싸이, 황치열 이런 애들 통편집되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으로 납품하는 새가 날아든다 그거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그거 제가 참 즐겨 듣거든요. 그 사람이 중국 통인 것 같아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문가 중에 그분만큼 이렇게 중국 경제를 잘 보는 게 없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저도 나름 중국 관련된 데이터를 유료로 받고 있어요. 중국 산업 현황이 철광석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유료로 받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중국도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중국의 고성장이 꺾이고 신창타이라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내수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가요? 중국도 지금까지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 경기가 전체가 안 좋아지고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중국도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 자국 내 13억 인구를 잘 살게 해서 내수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신창타이,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의 전환이에요. 근데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어떻게 체질을 한 번에 바꿔? 그렇잖아요. 오히려 제가 기사도 썼지만 중국 중산층의 90% 가까이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대요. 근데 시진핑의 이 중국의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수 전환의 온전한 성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내수를 누가 만들어주나? 이 내수가 튼튼하게 해주는 그 역할의 중심축이 누구냐? 허리가 중산층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본이 왜 세계를 호령했어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이에요. 1억 2천만이에요. 근데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1억 명이 중산층이었어요. 1억 명.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그 중에 1억 명이 중산층인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꺼져도 이렇게 그나마 연명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지금 부동산 거품 꺼지면 중산층 있어요, 우리? 우리가 중산층이 어딨어, 지금. 극과 이거지. 우리는 큰 부자 아니면 지금 완전 가난해. 양극화가 정말 OECD 중에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 중산층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이 붕괴하면요. 우리는 그날로 그냥 다 1%는 좋겠죠. 막 쓸어 담을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서민들이 던진 아파트를 1%가 막 다 쓸어 담을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지 혼자 더 막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남자가 막 9개월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럴 거라, 이제. 절대 다수의 우리는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물원 가가지고요, 말을 도륙해가지고 그걸 씹어먹고 있어요. 동물을 도륙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끝장난다. 어쨌든 이처럼 중국 안 좋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격을 우리가 받고. 미국은 좋아요? 제가 회복기에 올려놓은 거 보셨죠? 제가 스크랩 해온 건데 왜 그거 LA에서 현지 소식입니다. 저희 누나가 미국에서 장사를 해요.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장사를 하는데요. 안 된대? 어렵대? 미국에서 현재 장사하는 분의 말이 안 된대요. 어렵대요. 경제 어렵대요. 그럼 미국은요. 1970년 이 정도 때 미국이 어떤 나라였냐? 공부를 하면 외국인이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에게조차 그 정도로 돈이 많고 풍부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외국인에게도 그런 장학 제도가 좋았는데
자국민들, 미국민들한테는 그냥 천국이었죠. 파라다이스였죠. 지금은요, 미국 대학 졸업하면요, 학자금 빚만 1조 달러예요. 학자금 빚만. 1조 달러가 어떤 돈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100달러씩, 매일 100달러씩 뭘 사먹으세요. 지금까지 사먹고 계세요. 이게 1조 달러예요. 근데 그 빚만, 학자금 대출 빚만 지금 1조 달러예요. 제2의 서브프라임이라니까요. 이거 애들 못 갚아요, 이거. 이것뿐만인 줄 아세요? 미국에 지금 자동차 판매가 좀 많이 증가했어요. 그거 다 빚이에요. 지금 제2의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어떤 것이 도화선이 될 것인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꼽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동차, 빚내서 사는 자동차. 그러니까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2의 국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 살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좋아져야 돼요.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다 수출을 하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1위 중국 막장을 날리고 있어요. 자기네들 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말씀드렸죠. 1조 달러 서브프라임 지금 위기예요. 일본 우리 세 번째 수출국 일본 망했어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일본 경제는 망했어요. 이거 유튜브로 전 세계 한 1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저는 공개적으로 단언할 수 있어요. 일본 경제는 망했어요. 유럽은 어떠냐? 여러분 유럽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은행들 도이치방크나 이탈리아 은행이나 막 팍팍 넘어가는 거 아시죠? 이 카페 잘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럽도 어려워요. 중동도 어려워요. 왜냐? 저유가이기 때문에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우디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이 제법 있어요. 그걸로 주식이 좀 떴어요. 근데 저유가가 계속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 사우디가 돈을 버는 것은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유일해요. 중동 산유국들이 다 그래요. 지금 다른 나라에다 투자한 돈, 뭐 주식에 들어온 돈, 이런 돈들이 다 어쨌든 기름을 팔아가지고 남는 여유금으로 투자해 놓은 거라고요. 근데 저유가가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에 넣어놨던 돈을 이걸 5.1달러라고 하거든요. 이걸 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쿠데타 일어나니까. 저유가가 계속 지속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동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럼 주식은 곤두박질 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중동도 지금 안 돼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총정리를 제가 2분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공마옥 전쟁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에는 베리칩 특집을 해야 되겠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한국 경제의 목줄은 금리가 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 약 2천만 중에 660만 원 자영업이고 그 자영업의 90%는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각 산업 전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그들은 또 안타깝게도 2%만 오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98%가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다고 했을 때 금리만 2% 오르면 우리는 거의 떼거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해결하려면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한국의 제일 넘버원
중국의 경제는 오히려 사드 문제로 우리를 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짓밟으려고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그걸 보면서도 아니야, 중국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한심한 소리는 하고 죄송합니다. 자빠져 있고 이걸 자빠진다고 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 쓰레기를 불러야지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쓰레기를 우리 윤범일 사님 푸는 것처럼 쓰레기를 아이고 쓰레기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지금 정부는 사드의 위기를 보면서도 괜찮아 이거는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냥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이 정부가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정부가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들을 죽여버릴 거예요. 죽이고 있고 죽여왔고 앞으로도 죽일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이 지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다시 하지만 어쨌든 이런 중국을 등에 업고 우리가 또다시 한국 경제를 높일 수 있는 혹은 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고 미국도 어렵고 일본은 뭐 망했고 일본은 방사능으로도 망했잖아요. 경제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일본은 국토가 다 망했어요. 일본은 초토화됐어. 아시죠? 사람들 막 팍팍 죽어나가는 거 일본에서. 후쿠시마 그거 제가 3년 전에 설교했지만 2010년 돼가지고 비웃음 많이 샀어요. 야, 2010년 되면 끝난다며. 끝나고 있잖아요. 일본인들 죽어가고 있잖아요. 보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장사하는 이 장례를 치르는데 치를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정도로 지금 죽어가는데 돌연사 엄청 많고.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져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일본 안 되고 유럽은 브렉시트 이후에 흔들흔들거리면서 또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죽 쏘고 있고 중동 저유가를 안 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 여기서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글로벌 경제 환경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아질 거야.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가 도약할 거야.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요. 이게 로봇 시대거든요. 로봇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그러면요. 일자리가 없어져요. 경제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일자리를 뺏는 그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여기서 무슨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극소수, 정말 기술력과 힘과 자본을 가진 극소수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 서민들은 개돼지처럼 노예로 전락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는 자동차 한 대가 개발이 되면요. 이 자동차 한 대로 파급되는 산업 구조가 아주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뭐 모텔이 막 들어서 건설이 활성화가 되고 멀리 가니까 자동차로. 자동차 안에 뭐 있어요? 내비게이션 있죠. DMB 장착할 수 있죠. 이런 관련 연관 산업들이 막 일어났었다고 계속 이어서 연달아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돌아오는 4차 산업혁명은요. 예를 들어드리면 스마트폰을 봅시다. 스마트폰 안에 여기에 뭐 들어와요? 후레쉬가 들어와요. 후레쉬 산업이 전멸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생김으로 해서. 이 안에 DMB가 들어와요. DMB 산업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이 안에 지도 서비스가 들어와요. 지도 만드는 사람들이 지도를 안 만들어요.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또 뭐 있어요 여기 안에. 온갖 종류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뭘 하나 만들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업이 뻗어나갔는데 지금 시대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거 하나가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인다니까요. 모든 산업들을.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소수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싸그리 거지가 되는 시대. 그게 지금 시대예요. 지금 기술 발전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희망은 없다. 특히 한국 경제가 먹고 사는, 한국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는 이미 파괴됐다. 끝났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뭐 지금 허황되게 얘기하나요? 이게 진실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요, 거지가 되는 일밖에 없어요. 저도 거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뭐, 아이고, 한번 줍시오. 나는 뭐 이러고 싶은가?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나도 좋은 데 놀러 가고 싶고요. 나도 좀 넓고 편한 집에서 살고 싶고요. 나도 그래요.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모시면, 편안하게 죽어서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나도. 그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직해지고 싶어요. 경제부 기자로서 일종의 공인이잖아요. 제가 기사 쓰면 많이 볼 때는 한 몇만 명이 보고 그러는데 일종의 공인 아니에요, 제가. 그런 공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 언론인으로서 저는 정직한 기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정직은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아요. 다시 강조할게요. 많은 전문가들이 비관론자에 대해서 낙관하는 낙관론자들의 원리가 이거예요. 야, 늘 경제는 침체기가 왔을 때마다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돼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인류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날 거야. 이게 낙관론자들의 유일한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정말 유일무이한 논리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대다수의 서민들은 그 기술에 지배되는 노예가 되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뉴월드 오더를 위해, 뉴월드 오더에 의한, 뉴월드 오더만을 위한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1%가 99%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 그게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슈퍼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가, 그리고 베리칩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1%를 위한 세상입니다. 여기 서둘러서 뉴월드 오더에 끈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를 잡으라. 박근혜 대통령을 잡든가, 어선 가서 빨리, 아베를 가서 잡든가, 일본말 배워서. 그거 아니면 우리는 다 그냥 죽어다 복창해야 된다. 이런 시국에, 이제, 야, 이거 40분이 지났네. 공마옥 전쟁하면 이거 안 되는데. 야, 이거, 언제 40분이 지났지? 아, 이거 공마옥 전쟁 시간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시간 오버해서 안 돼요. 내가 힘들어. 이제 나도 그다지 젊지가 않아. 이제 힘들어 몸이. 일단 해봅시다.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아니에요. 그냥 이어서 경제를 이어서 다른 분야를 좀 할게요. 자, 일처럼 이게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거에 발맞춰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커밍아웃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동안 한국은 친일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과거가 청산되지 않아서 친일파들이 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스스로 자기들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 도저히 끊기면 안 돼, 이거. 이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거 어떻게 되죠? 여기서 끝냅시다. 이 강의 여기서 끝내고, 비공식적으로 그냥 질의응답으로 오늘 대책해요. 40분만 할게요. 이 경제, 이걸로. 다시 한번 이 경제를 마무리하고, 왜냐면 이게 저는 어중간한 설교를 너무 싫어해요. 기승전결에서 딱 끝나는 걸 제가 좋아하지, 오히려 독이야, 이게 독. 자, 다시 한번 경제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는 가계부채나 가계부채가 터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가계부채는 뭐와 연결되어 있죠?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을 지금은 이자만 내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얼마 일시상환 이렇게 하던 것들을 여러분 이제 2018년 되면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야 돼요.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야 돼요. 자, 금리와 또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 50만 원씩 내던 것을 2018년도부터는 한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안 올랐을 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될 때 금리가 오르면 지금 50만 원씩 내는데 금리가 올라서 원금을 같이 내면 400만 원씩도 내야 돼요. 얼마 오를지 모르니까 금리가. 근데 2018년 때는요. 추가로 신규로 100만 호가 새롭게 입주를 해요. 100만 호가. 이미 공급광이니까. 그럼 집값이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은요. 담보 재설정을 요구합니다. 그 DTI나 LTV 상한선 그 이상으로 초과되면 그 필요한 부분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그 집값이 대비 떨어진 만큼의 추가 담보를 요구해가지고 일시로 3천만 원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게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3천만 원 일시에 낼 돈이 있어요?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대출이 다 원금 이자를 다 같이 갚아야 돼요. (2018년이면) 금리가 올라 있을 거예요. 금리가 올라 있을 거예요. 그때는 올라 있을 거예요. 희망이 보여요? 좀 덥지 않아요? 좀 더워요. 좀 추시다. 많이 더워요. 추시다. 아, 그래요? 추시다. 앞에 온도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온도를 내려주세요. 22도. 이처럼 결국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금리에 달려 있는 거죠. 금리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한폭탄을 이미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한폭탄이 얘가 눌렀어요. 옐런이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금리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그렇게 쑥대밭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얘네는 올리면 이렇게 차곡차곡 올릴 때 우리가 그것을 뒤따라 올려서 우리도 한 2% 정도가 더 올라가면 그럼 이제 문제가 본격화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개구리를 죽일 때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뜨거워 튀어나오잖아요. 계속 미지근하게 수영 잘하게 내비두면서 불을 지피면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죽는 게 그렇게 죽어요. 조금 왜냐하면 금리를 한 번에 확 올리지 않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 이자 내려고 하니까 아니 분명히 그 전에 50만 원 냈는데 70만 원 내라는 거야. 이게 뭐지? 보니까 금리가 조금 올라와 있어. 그 다다음 달에 보니까 이게 또 올라와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죽어간다. 근데 그렇게 죽이는 게 누가 수법이냐? 뱀이 동물을 그렇게 죽여요. 뱀이.
뱀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세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텐트 치고 잘 때 큰 뱀이 그 텐트 주위를 돈답니다. 저도 들은 거예요. 보진 못했어요. 이게 돌면서요. 사람이 자나자나하게 다 본답니다. 자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먼저 머리부터 안 먹는답니다. 발부터 감아온대요. 깨도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한 후 비로소 사람을 먹어버린답니다. 깨도 눈 떠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뱀은 입을 벌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그게. 그죠? 이런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다. 금리가 오른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태워야 된다. 부채 태워야 된다. 이제 빚 있으면 죽어요.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요. 빚을 태워야 돼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개인회생 좋은 제도예요. 파산 좋은 제도예요. 그것도 할 돈이 없으면 주빌리 은행 찾아가세요. 주빌리 은행. 인터넷에 주빌리 은행이라고 쳐보세요. 거기서 도와줄 거예요. 거기서 주빌리 은행에서 뭘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량 채권을 거기가 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서 싼값 사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좋은 은행. 이걸로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국가가 있죠. 어디 무가베 어디지? 무슨 이게 주빌리 은행이 거기를 본딴 거예요. 외국의 어떤 그 좋은 사례를 본따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부채를 태워라. 이제 부채를 갖고는 살아서는 안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게 최소한 정말 경제가 금리가 올라와서 파국이 왔을 때도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부채가 없다는 것이 그 힘이 되어줄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적인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두고 편안하고 그리고 뭐 보호를 받고 이럴 수는 가능성이 없어요. 주님께 안기세요. 과부 얘기 아시죠? 사렙다 과부 얘기 아시죠? 7년, 6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붙잡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역사. 그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원해요. 저의 삶이 되길 원해요. 저도 보호를 받고 싶다니까요. 나는 뭐 그냥 나가서 죽고 싶은 줄 알아요? 나도 보호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고 나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줄 아는 그런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막 고섭치고 성령님 가만히 있어봐. 지금 3점이 쓰리고 지금 피박인데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교회를 왜 가라고 그래. 가만히 있어봐. 절대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신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나 집 안 줘도 돼요. 나 좋은 차 안 줘도 돼요. 우리의 대학 안 가도 돼요. 결혼 안 해도 돼요. 안 시켜도 돼요.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만 내 옆에 있어요. 나는 그거면 돼요. 나는 그거 하나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늘 내가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걸로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주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싶어요. 라고 진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휴거돼요. 저는 장담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경제 위기를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그냥 우리 다 죽읍시다. 다 서민 됩시다. 다 거지 됩시다. 그러자고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위기가 오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가자고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고 권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살라고. 같이 살자고. 피덩이라도 살자고. 위기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올 거예요. 6.25 때보다도 더 힘든 위기가 올 거예요. 적어도 그것만큼, 6.25만큼 쑥대밭이 되는 그런 위기가 또 닥칠 거라고요. 경제적인.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분만이 희망이에요. 그분만이 소망이에요. 그분에게 가서 안겨야지만 여러분이 이런 위기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성경은 얘기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좋아서 그 감동으로 여러분을 몇 배나 더, 몇십 배나, 몇백 배나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부디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때 큰 보호, 큰 복, 큰 사랑 받아 누리시는 모든 회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위기가 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환난 날에 만난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